공감이라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인간의 심리, 욕망, 그리고 세계, 공감병. 들어가는 글. 우리는 기본적으로 공감을 훈훈하게 이야기한다. 공감은 우리를 연결해주며 연대를 만들기 때문이다. 때때로 공감은 우리 사회를 더 나은 것으로 만드는데 중요한 작용을 한다. 공감은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불가피하게 맞닥뜨리게 되는 인간관계 중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하물며 비즈니스 영역, 마케팅부터 프레젠테이션에 이르기까지 성공하기 위한 핵심으로 여겨진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는 바야흐로 공감을 주고받는 공간이 된 지 오래다. 2010년 동물행동학자 프란스 드빌이 공감의 시대에 대해 말했듯이 지금 우리는 공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공감에 대한 의심적인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일본에서는 동일본 대지진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연대를 시작으로 럭비 월드컵에서는 단일팀을, 도쿄올림픽, 패널림픽 개최를 위해서는 단합을 강하게 부르짖었다. 물론 하나가 되자는 외침 자체는 훌륭한 아이디어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그럴듯하게 들리는 그 아름다운 개념이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어떤 의도를 숨기고 자의적으로 사용될 때가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연대, 단일팀, 단합 같은 단어들의 울타리 안에 감도는 훈훈한 기운은 기분 좋은 황홀감마저 느끼게 만든다. 그러나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면 그 울타리 너머로 수많은 사람이 보인다.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는 일도 적지 않다. 서로 공감하자, 함께 손을 맞잡고 가자는 말은 솔깃하지만 공감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분리되어 간다. 나는 테러나 분쟁을 해결한다는 사명감을 바탕으로 테러리스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갱생을 시원하면서 테러 조직과의 교섭을 업으로 삼고 있다. 이 일을 하는 동안 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얼마나 편협한지 뼈저리게 맛봤다. 간단한 사례 하나를 들어보자.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나 여자, 난민 등의 약자에게는 강하게 공감하고 호의를 가지는 데 반해 어른이거나 남자인 경우 하물며 누군가에게 해를 끼친 가해자라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공감도 호의도 기대할 수 없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 나는 공감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됐다. 물론 나는 공감을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저 분쟁 해결이나 평화 구축을 위해 분쟁 지역 선봉에서 일하고 있을 뿐이지만 오히려 이런 입장이기에 들려줄 말이 많다. 뇌과학을 비롯한 다각도에서 공감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여태껏 관련 책과 논문을 읽어봤다. 이를 토대로 여러 지성인과 대담을 나누면서 내 생각은 한층 깊어졌다. 이 책은 그 결실이다. 제목이 공감병인 만큼 공감의 냉혹한 이면을 명명백백 밝혀보자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나는 절대 공감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두고 싶다. 물론 그렇게 말할 의도도 전혀 없다. 오히려 공감은 지금보다 나은 사회나 세상을 만드는데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요소이기에 공감의 부정적인 측면을 이해하고 자각해 공감과 잘 지낼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그런 면에서 공감을 어떻게 고찰하고 인식할지, 공감 외에 다른 실마리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 화두를 던지고자 한다. 아마도 적지 않은 사람이 공감으로 고민하고 고통받고 있을 것이다. 나 역시도 이 책을 소개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아무도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으로 심장이 쫄깃했다. 반면 사회의 변혁을 위해 공감을 올바르게 이용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도 있다. 그들에게 이 책이 어떤 힌트가 되거나 문제의식을 심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그리고 사회와 세계를 더 나은 차원의 것으로 만들어갈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다. 공감 중독이 불러오는 악순환. 비즈니스 영역에서의 공감. 공감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사회나 세상을 더 좋게 만들어 왔다. 사람들은 공감을 통해 타자와 적절한 관계를 형성하고 연대하고 행동하며 장소나 시간을 초월하는 엄청난 힘을 낳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큰 힘을 위해 개개인의 목적 아래 공감을 얻으려고 하면 대개는 좋든 싫든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다. 오해받을 각오로 말하는데 공감은 돈이다. 나는 분쟁 해결 분야가 공감과 어떤 관계여야 하는지를 생각했다. 현재 공감이라는 말을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곳은 비즈니스 영역이다. 사람들의 관심을 어떻게 집중시킬까? 어떻게 고객의 손에 상품을 들릴까? 그런 마케팅 분야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공감이다. 그 상품을 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게 디자인하고 광고한다. 바이어로 고객의 공감을 얻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인다. 공감 마케팅이라는 용어가 존재할 만큼 마케팅에서 공감의 중요성을 힘주어 말하는 책이나 기사도 수두룩하다. 실제로 우리가 매일 눈으로 보는 텔레비전 광고, 스마트폰이나 지하철 광고에도 그런 의도가 여실히 반영되어 있다. 서점에 가면 공감의 폭풍이라는 말이 박힌 띠지를 볼 수 있다. 고객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그림을 전략적으로 사용해 매우 공들여 만들어진다. 그런 전략을 대대적으로 내세운 결과 한때 스텔스 마케팅이 크게 비난받기도 했다. 최근에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유행하면서 뭔가 구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다. 물론 스텔스 마케팅이 일부러 사람들을 속이려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이들의 억울한 심정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공감을 얻으려면 일단 들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굳이 비즈니스 영역이 아니라도 개인은 타자와 더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바란다. 그래서 공감의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하는 각종 책과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나처럼 삐딱한 사람은 공감의 커뮤니케이션이나 스텔스 마케팅에서 풍기는 구린내를 맡을 텐데 결과를 추구하는 프레젠테이션이라서 분명 수요가 있을 것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했던 왕년의 테러리스트에게 새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한편 제 발로 테러단을 나올 만큼 매력적인 일자리를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만들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그런데 서툰 발표 능력 탓인지 공감하기 어렵군요. 이래서 모두 공감하지 못할 겁니다. 라는 말로 나의 계획은 그대로 사장되었다.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것이 아닌 사람들. 우리 주변에는 아무도 내게 공감해주지 않는다며 분노에 치를 떨며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다. 지나친 과장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공감이 지나치게 의존한 탓에 자신의 인생을 망쳐 치료가 필요할 만큼 심각한 상태에 놓이는 게 세계적인 현상이다. 자기 승인 욕구의 과도한 비대화라고도 할 수 있다. 타자의 공감을 얻고 인정받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의 공감을 얻고 인정받기 위해 SNS에 거짓말을 하고 허세를 부린다. 자신의 신체를 SNS에 공개했다가 두 번 다시 평범한 일상생활로 돌아오지 못하고 파탄을 맞은 일부 여성의 사례도 드물지 않다. 특히 일본의 젊은이 대다수는 무신론자라서 그런지 자기 존재나 의미를 종교 등 외장형 가치관에서 찾지 않는다. 철저히 자신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위험하다. 나는 업무상 경건한 종교인과 자주 만나는데 그들의 근거 없는 자기 긍정감이 때때로 감명까지 받는다. 그들은 신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며 자기 존재에 대해 그다지 생각하지 않는다. 한편 이렇다 할 배경 없이 과도하게 연결된 지금 타자와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감을 잃는 사람이 너무 많다. 자신감을 가지든 그렇지 않든 나는 나일 수밖에 없지만 궁극적으로 자신의 존재가 흔들리고 나는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알 수 없게 되어버린다. 그럴 때 어떤 식으로든 타인의 공감을 얻으면 공감은 독약처럼 작용하여 의존성이 높은 마약으로 변해간다. 사이비 종교나 수상적인 모임 혹은 온라인 살롱이 다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슬금슬금 빠져들 가능성도 있다.
그 결과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것이 아니게 되어버린다. 대학 시절 나와 함께 NPO 활동을 했던 어느 후배는 학력 콤플렉스를 비롯한 많은 열등감으로 고민하느라 자신의 가치를 발휘하지 못했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자취를 감췄는데 알고 보니 겉으로는 멋들어져 보이는 어느 다단계 사업 모임에 가입해 있었다. 내게도 돈벌이가 될 만한 솔깃한 얘기를 들려주러 와서는 이것저것 헤맸는데 마침내 내가 있을 곳을 찾았다고 말해 인상 깊었다. 모임 안에서 따스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모임의 울타리 밖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기도 한다. 울타리 밖에 있는 외부인의 고통에는 해된 프로이드를 느끼고 그들의 행복에는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하는데 이것이 격차나 차별, 대립이나 분단을 불러오기도 한다. 즉, 연결되어 있기에 도리어 동강이 나는 것이다. 세계화가 진행된 이 거대한 사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안락한 공간을 선택한 결과로 서로 연결되기도 하지만 분단이나 대립 또한 커진다. 전면에 드러나는 특정 동일성. 내 집단이 불러오는 영향 중에 내가 가장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은 하나의 내 집단에서 특정 동일성이 전면에 표출됨으로써 다른 동일성을 도외시하는 움직임이 작용하는 것이다. 전면에 드러나는 특정 동일성이란 가령 외집단에 대한 증오나 혐오라는 감정이다. 부정적인 가치관은 내 집단에서 공감을 낳고 울타리 안에서의 결속을 강화하는 요소가 된다. 그리고 공감이 극에 달했을 때 부정적인 감정이 두드러지게 표현되고 가치관에서 벗어난 대상을 향해 맹위를 떨치기도 한다. 비록 내 집단의 팀원이라도 집단의 가치관에서 벗어난 사람은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뉴욕 대학의 심리학자 제이 반 바벨은 백인과 흑인 몇십 명을 모집하여 그들을 타이거즈와 레오파드라는 두 팀 한 곳에 속하게 한 뒤 다른 사람이 어느 팀에 속하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실험을 했다. 그 결과 자신과 같은 팀에 속한 사람의 얼굴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얼굴을 보았을 때 호감에 관여하는 아나 전두피질의 움직임이 명백히 달랐다. 전자일 때 활발히 움직인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흑인과 백인이라는 기존의 집단 동일성을 순식간에 갈아치웠다. 내 집단에는 좋든 싫든 공감이 강하게 작용한다. 특히 공감이 분노나 증오로 이어질 때 기존 내 집단의 성질을 순식간에 바꿔버릴 만큼의 힘을 지니고 있어서 과격한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커뮤니티 시대에는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런 환경에 놓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늘 위험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처음으로 실감한 것은 시위 활동을 하는 실주와 엮였을 때였다. 그곳에는 마침내 지인들도 활동하고 있었다. 실주는 내게 정기적으로 시위나 연설에 참여해 줄 것을 제안했지만 나는 따로 생각하는 바가 있어 그 제안을 거절했다. 지나치게 공감하면 공격적으로 변하기도 한다. 과도한 공감에 의한 폭주란 피해자의 보복 감정에 너무 이입한 나머지 그들의 슬픔이나 분노를 제멋대로 대변하여 행동하는 것이다. 피해자와 전혀 관계없는 제3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것은 분쟁 지역은 물론 그곳과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아이와 함께 걷던 어머니가 운전자의 전방주시 소홀로 교통사고를 당해 중증 장애가 남았다고 생각해보자. 그들이 느끼는 슬픔과 분노는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충분하지 않다면 왠지 가해자의 권리가 더 잘 지켜지는 것처럼 보인다. 오래전부터 피해자에게는 보상받을 길 없는 고통과 떨쳐낼 수 없는 아픔이 강하게 남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런 가운데 선량한 시민들이 SNS를 비롯한 인터넷상에서 자발적으로 피해자의 아픔과 슬픔에 깊이 공감하며 반응한다. 우리의 사법제도는 썩을 대로 썩었다. 이래서는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너무 가엾다. 내게도 딸이 있는데 만일 내 딸을 죽였다면 죽음으로 복수할 것이다. 그러니 적어도 가해자는 사회적으로 말살되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가해자의 이름, SNS, 경력, 가족,
사진 등을 검색해 세상에 그대로 공개하여 사회적으로 매장한다. 이때 생긴 연대로 인해 인터넷상의 익명 게시판에서 서로 분담하여 정보를 캐내기도 한다. 피해자를 대신한다는 대의 명분을 앞세워 당당히 몽둥이를 치켜든다. 피해 감정과 보복 감정에 강하게 공감한 결과 폭력적이고 과격한 좌이단이 탄생하는 것이다. 이런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트위터에서는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용어로 화제가 됐다. 누군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대중 앞으로 끄집어내 실컷 두들겨 패는 것이다. 정치 영역에서라면 때로는 이 방법이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 눈에는 잔인한 폭력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약자를 괴롭혀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정작 불특정 다수가 힘을 합쳐 누군가를 공격하는 양상은 그저 오싹할 따름으로 결코 사회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 또 피해자가 먼저다, 피해자가 중요하다는 말도 이곳저곳에서 볼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분명 당사자인 피해자 의견이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분쟁 해결과 평화 구축을 위해 일하고 있는 나는 그 중요성을 무겁게 의식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한다. 당사자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다툼이라도 당사자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럴 때 친구나 선생님, 때로는 동네 사람들이 나름의 역할을 맡아 해결에 나서야 할 때도 있는 것이다. 당사자의 목소리에 동조하는 건 간단하다. 그러나 그만큼 문제를 한층 심화시키거나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때때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 외에 제3자가 필요하다. 비판보다 위선이 좋을 때가 있다. SNS를 통해 선동하고 선동당하는 세상에 진절머리가 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저는 SNS 같은 건 보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연대나 원팀처럼 단결을 호소하는 구호에 신물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맹위를 떨치는 와중에도 연대나 결속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워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의 개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모습을 보고 내심 혐오감을 느꼈던 사람도 많다. 나 역시 달콤한 말들을 주장하면서 내 집단이 없는 타자에게는 공격적이고 폐쇄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들을 보며 안타까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런 태도를 자각하지 못한다. 앞에서 말한 바 같이 이것저것에서 타자의 공감을 얻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역력하기에 공감의 꺼림칙한 성질이나 공감의 결과로 돌아오는 반동에 피로감을 느끼는 것이다. 트라우마나 슬픈 사건, 사고에 과도하게 공감할 때 발생하는 공감 피로나 공감 탈진도 최근 문제로 언급되고 있다. 과거보다 쏟아지는 정보의 양도 많아졌고 공감이 반응하는 대상과 접할 기회도 단연코 많아졌다. 최근 감동 포르노라는 말이 화제가 되었다. 감동이나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귀여운 사람을 기용하는 것에 거부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 감동 포르노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저널리스트 겸 코미디언 스텔라 영이 만든 말이다. 자신의 장애에 대한 사회적 시선의 문제를 깨달은 그녀가 저는 여러분이 감동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말한 테드 강연은 한국을 비롯해 세계 전역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종일 배려에 대해 말하는 프로그램이 방영되지만 오히려 위선과 해악의 말도 증가한 것 같다. 이런 현상은 공감을 부추기려는 노림수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는 경고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비판은 때론 지극히 평범한 선의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평범한 선의에 대해 사람을 돕고 싶다고? 그거 자기 중심이고 위선이야. 엠피어 법인은 감정팔이를 하는 곳이라는 식의 비난은 사회를 더 좋게 만드는 건전한 공감도 현실 도피적으로 보이게 만든다. 과거 일본의 정치학자인 마루야마 마사오가 위선의 권함에서 우려했던 바대로 사회적으로 선한 모든 것에 무턱대고 비판을 쏟아내면 선과 악, 정의로운 것과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감각이
마비되고 만다. 중요한 것은 문제의식을 이해하고 그 문제에 대해 어떻게 행동하느냐일 것이다. 결국 땅에 발을 딛고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 또 행동하지 않는 선보다 행동하는 위선이 낫다는 말처럼 사회적 선이 무릇 행동에 근거한다면 그 행동의 결과는 분명 클 것이다. 어디까지나 감동 포르노에 찬반 양론이 있다는 것이지 결코 선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다. 결국 무슨 일이든 균형이 중요하다. 지금 세상에 더욱 포괄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이다.